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단준비위원장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네. 예,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심차게 아주 심층토론 너무 고생이 많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너무 다이나믹해서요. 예. 예. 뭐 다이나믹은 너무 좋은 말 같고요. 그냥 거의 뭐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날씨는 굉장히 좋은 봄날인데 그래도 좀 주말에 야외도 나가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정치 기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출국. 이게 조기 출국한 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더 강경한 입장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 보수 언론에서도 이게 총선 악재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그 여당 내부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다 한마디씩 뭐 나경원 의원 걱정된다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대사 임명 철회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가 친야 성향의 언론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친원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러한 인식, 사태 파악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공작을 많이 일삼으면 누가 하는 것도 다 공작으로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희가 뭐 딴 논란은 다 차치하더라도 이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 그리고 그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 한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본인의 직을 걸고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은 못할지언정 집단항명죄의 수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지금 영장까지 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안의 핵심 피의자, 그러니까 국기문란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피의자 이종섭 씨에 대해서 이분을 호주 대사로 지금 보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 임명권은 법률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국가공무원법 살펴보시면요. 공무원이 현직 재직 중일 때 근무를 태만히 해도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징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업무 수행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서 고발인으로 지금 이제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운명에 있는 분인데 그렇죠. 공무원이면 퇴직 사유고요. 이미 퇴직이 된 상황에서 이런 분을 다시 공직에 들인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지금 짓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예.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 이번에 이종섭 씨에 대한 임명은 좀 지금이라도 좀 취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씨라고 이제 전 대사로 부르면서, 인정하고 싶지는 예, 않고요. 피의자 강경한 이종섭이라고 예, 부르는 게 더 발언 정확한 표현 아닌가 하셨습니다. 싶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은 왜 이해가 되세요? 이제 국민들이 그냥 이거를 인지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뭐가 찜찜한 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지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중에 뭐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보지만 이 총선을 불과 한 26일 앞두고 아니면 한 달 앞두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긴급하게 도피시켰다. 네. 라는 것은 지금 국정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푸는데 우리가 보통 웃을 때 여기가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는데 예. 바보들은 이렇게 해서 긁잖아요. 그 옛날 코미디에 많이 코미디에 나왔죠. 나오죠. 지금 예.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수근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예. 수사 외압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었던 당시 이종섭 장관의 그 윗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실이면 꼭지점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니까 대사를 정결하는 사람은, 아니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거 대통령의 관계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같이 긁는다고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게 막을 수 있는 일을 그냥 이거를 아주 예. 순차적으로 본인이 권력자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발 저립니다라고 그냥 자백한 자백하는 꼴이겠다. 거예요. 국민들한테 나 찔려.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강경하게 해서 고장 한다는 말이 정치 공작이다. 근데 정치 공작이라고 이 정부가 하는 말은 사실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명품백 수수 그것도 당시에 몰카 공작이다. 예. 이게 뭐 그런 식으로 공작으로 치부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공작으로 덮으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공작이 이때도 지금도 일관성이 공작. 있는 게 공작이라고 하면 사실인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프레임으로 가죠. 그러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와 네. 그다음에 친야 성향의 언론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 셋이 짜고 정치 공작을 벌인다. 그러면 검찰과 국민의힘과 그러면 또 친여 성향의 언론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 수사받고 하는 것들은 다 정치 공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변명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종섭 전 장관 부분 호주 대사로 갔지만요. 이건 처리를 안 하면 이거는 뭐 선거도 그 야경이지만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된다. 대통령이. 내가 개입했어.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을 좀 설명을 예. 드렸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 현행법입니다. 현직 공직자가 직무를 태만히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태만히한 정도가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 그때 당시에 국회 나와서 한 답변을 보십시오. 왜 결재를 바꿨습니까? 아, 제가 확신 없이 결재를 했습니다. 이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확신 없이 결재하는 우리 국방과 안보 사안을 그렇게 확신 없이 결재하는 장관한테 우리가 맡겨놓은 겁니까? 근데 이런 분한테 그럼 어떻게 호주 외교를 맡깁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를 태만히 해도 징계해서 내쫓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미 내쫓아진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분을 다시 공직으로 영전을 줘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특혜를 주고 우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호주로 월급까지 주면서 우리가 보내주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한참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헌법 유린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수사 외압을 당한 피해자로서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해가지고 당시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런 역사와 우리가 과거를 알기 때문에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은 가해자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고 이 보니까 이율배반성에 겹치네요. 대해서 네.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국 금지 상태를 어떻게 해제를 해줍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 사실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안 했거나 아니 검증을 했는데도 출국 금지가 있었고 이걸 예. 지금 해제시켜주면서 출국을 도와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범인 도피, 범인 은닉이라고 하는 이 증거인멸에 관련된 법무부 장관도 이거 공범이다. 그렇다면 임명권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관여를 했고 출금 해제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깊숙이 한 것인데 예. 전 이분들한테 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댓글이긴 하지만은 범인 도피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 은닉죄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범인들을 숨겨주는 거거든요. 피해주는 거거든요. 공권력으로. 이게 형법에 의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실정 법률 위반입니다. 공수처에서 실제로 지금 조사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핵심 피의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당에서는 뭐 언제 안 온다 그랬냐, 부르면 온다 이러지만 아니 호주에서 대한민국 그것도 대사가 뭐 대사가 가서 놉니까? 대사가 그 호주에 가서는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옵니까? 일 시키러 보냈다며.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을 그러게요. 못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해야 그리고 될 거 호주는 아니에요. 뭐가 돼요? 아니 그리고 호주 교민들은 뭐가 되는 뭐 거예요? 호주가 무슨 말입니다. 부산입니까? 한번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10시간 그러게 이상 말이에요. 비행을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저는 이게 다 말장난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법률을 놓고 따졌을 때 국가공무원법과 헌법 체계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사를 대통령이 그것도 선거 앞두고 한다? 이거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전한 자의적 통치거든요. 이것은 헌법 유린이고 헌법 위반이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수처 입장이라기보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지금 원래 한 달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 10월에 걸어놓고 계속 연장만 하면서 이종섭 그 대사를 지금까지 수사 안 하고 뭐 했냐. 공수처 자체가 고발이 들어온 게 작년에 7월인가 처음에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1월에 압수수색 처음 들어가고 이때까지 안 하고 뭐 했냐.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무상 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라는 식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늦어진 게 문제다 이런 아니,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을 보면 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준의 태도와 반응이 아닌 게 지금 본인들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예. 뭐 공수처가 딴 나라에 있는 뭐 기관입니까? 아무리 독립적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밝혀라 라고 주장을 한다면 네. 공수처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예.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것이라서 수사를 안 했다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는 본인 직권에 생겨난 거예요. 예, 예.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안 한 거는 묵혀놨던 거예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부분들은 정권에서 눈치를 봤을까요? 누구 눈치를 봤을까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하기 싫어하는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수사가 미진했다고 탓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다음에 저 두 번째 보면은 지금 공수처가 지금 뭔가 뭐 출국 금지 부분들이나 뭐 최수근 상병 순직에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차지하고요. 공수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이종섭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박정훈 전 대령과 엮여 있잖아요. 이게 일관성 있게 이게 풀려야 최수근 상병의 어떤 진실이 밝혀진단 예, 말입니다. 예. 수사의 위압이. 근데 지금 보면은 박정훈 전 대령의 재판 과정을 보면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신문하는 건 끝나고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제 신문하는 이 기간이 잡혔고, 그러니까 박정훈 전 대령 쪽 변호인단이 증인 1호로 예. 이종섭 전 장관을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3월 2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증인으로 출두해서 이 박정훈 전 대령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래서 이제 이 진행 과정을 해서 그러네요. 외압을 당한 사람과 외압의 핵심 관계자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만나게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 진실이 법정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3월 20일 전에 빨리 빼자. 아, 그렇구나. 만약에 증인 출석 안 하게 되면 또 여러 예. 가지 논란이 있을 거고, 출석을 해서 또 밝히게 되면 이거 대통령실의 개입이 좀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만 드러나도 이건 총선에서 대단한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도피시켜서 이 정도 그냥 화살 맞고 묵히자. 저는 그런 판단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3부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이 재판 과정 상세하게 한번 다뤄볼 겁니다. 3부에서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부대변인 보실 때는 3월에 네. 법정에서 그 외압의 피해자와 그렇게 해서 내부 고발한 자와 그리고 그 외압의 피의자가 법정에서 서가지고 포토라인에 서고 막 얘기가 다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총선의 악재이기 때문에 그게 더 경중을 뒀을 때 더 악재니까 차라리 호주 대사로 빨리 임명해서 도피를 시키는 게 이 정도 욕을 먹어도 이게 재는 거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이 형량을 재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형량을 했을 때는 이게 낫다. 저는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추측이 되는 게 이게 뭐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거의 팩트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한 예. 청년이 나라의 명을 받아서 군복무를 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거거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근데 참 그분들의 유족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고 또 최수근 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처음에는 예.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윗선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뭐 어디서부터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 국기문란, 이 수사외압이 현실화된 것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이종섭 장관이 떳떳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도둑이 어디 도주하듯이 도망가듯이 저렇게 출국을 합니까? 일국의 대사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언론 피하려고 막 미리 들어가서 있고 막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출국하는 장면만 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공수처가 수사도 오래 안 했고 장기화되니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무능하다라는 면도 있지만은 총선을 앞두고 이 수사외압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어디서든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지금 소환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고요. 네. 그러면 수사가 길어지니까 자기들 할 일 하겠다면서 대사로 보낸 건데 그럼 수사 장기화로 따지면은 조국 전 장관이나 그 감찰무마 사건 5년 동안 수사하는 거는 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 3년 넘게 지금 수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장기화에 비하면은 요 고작 지금 한 3-4달인데 그러네요. 요걸 못 기다려가지고서 호주 대사로 보낸다?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특수사 원리로 해왔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인내심이 없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저는 아니 뭐 호주에 무기 관련된 뭐 교섭을 위해서 가야 된다? 아 그러면 군사 전문가가 이종섭 씨밖에 없습니까? 보낼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지금 공수처에서 국기문란 사안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 대상자 외에는 외교할 사람이 없습니까? 국방 전문가가 말입니다. 없습니까? 그럼요. 김관진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핑계인 거죠. 사면해줬잖아요. 그 이종섭 대사 어제자로 그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공수처가 부른다면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오늘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그거 듣고 나서 참 이 사람들 너무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열린 입이라고 막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그 호주에서 공수처 부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 누구 돈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국민 그러면은 예산이죠. 그거를 대사니까 본인 돈 내고 왔다 갔다 할 건지 아니면 대사니까 그걸 국민 열세로 경비로 처리할 건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일을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정부는 뭐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일을. 그냥 담백하게 말씀한 대로 한 수사 다 받고 3-4개월 뒤에 아니면 5-6개월 뒤에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전문가적인 어떤 국방 관련된 능력이 있다면 그때 임명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범죄인을 도피시키듯 말하자면 느와르 영화라고 하죠. 예. 암흑가의 이 범죄 영화를 보듯이 야, 너 잠깐 숨어 있어. 그리고 내가 부를 테니까 거기서 좀 쉬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것들은 바보들이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들도 다 핑계입니다. 부를 때 와서 언제든 수사받는다? 그럼 여기서 바꿔 가라고요.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출국을 맞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심지어 호주 대사 전임자가 김한중 대사인데 이분 지금 13개월 만에 본국으로 소환되고 있어요. 이종섭 씨한테 피의자 이종섭한테 자리를 물려줘야 되니까 보통 대사들이 2년에서 3년 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교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뭐 업무 파악하고 인재 대사로서 역할 막 시작하시는 건데 갑자기 본국으로 소환당하고 또 범죄 피의자는 호주로 내보내고 그것도 도망가듯이 나가고 뒷구멍으로 나가고 이 도대체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대통령이 헌법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 멋대로 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은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총선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으시지만 예. 4월 12일 이후에는 전 이 문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이종섭 대사 아마 공수처가 서면 조사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직접 불러서 하기 힘든 피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로 서면을 보내서 질의서를 보내서 응답받는 식으로 좀 부실 수사하는 식으로 어떤 좀 중간안을 찾지 않을까 이게 좀 아니 걱정이 그렇게 됩니다. 치면은 앞으로 중범죄자들은 다 외국에 나가야 되고요. 출국금지 다 박성재 장관을 풀어줘야지. 풀어줘야 되고요. 나가서 다 서면으로 조사받죠. 다. 맞습니다. 모두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 적용된 그 특권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원리를 지금 자기 편들에게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여기서 끊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들은요. 절대 신성 불가침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된 뭐 쌍특검 중에 대장동 50억 클럽 그다음에 이 최상병 이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관계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엄중하게 제외시켜야 돼요. 엄격하게 제외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 대선 당선되실 때 공정할 그러니까 거다라는 기대 많이 거기에다가 이제 모으셨었는데요. 본인은 제외하고 공정해야죠. 나 빼고. 나 빼고 거기다 나 빼고 왜 빼야 엄격하게 돼요? 나 왜 빼고 빼죠? 뭐 공정하고 아시겠지만 예, 원래 이런 거지. 검사들이 자기들은 음주운전하고 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란히 하시기 검사들은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출신들은 절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성곽을 판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판정자지 이 판정을 받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야. 이런 헌법을 느낌이 고쳐야겠네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사에게 있고 모든 지금 권력은 검사에게 있는 검사 그런 전직 나라가 검사로부터 됐다. 나옵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예. 총선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더니 국힘 공관위가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의원을 공천 취소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서승우 후보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도태우 후보도 이제 공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후보도 또 공천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자,
뭐 이게 취소 지금 공천 시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와중에 또 장예찬 후보 설화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논란들 지금 공천 취소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저는 예.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그 상징성, 보수 진영에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 좀 검토해 보라 했는데도 한 번 또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고름을 짜기 전에 조금 더 무르익기를 기다린 거죠.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무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발언 자체가 도저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5.18 정신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상황에서 지금 도태우 후보의 발언들이 부합되느냐. 아예 정반대인데 그 후보로 세워놓으면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호남은 꼭 아니더라도 전체 호남 여론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라는 차원인데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을 세워준 시간이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도태우 후보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뭐 조치도 하고 요리도 살펴보고 저리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펴봤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이제 TK 쪽에서 굉장히 도태우 살려라.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뒷배가 있었다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고 뒷배가 했어요. 든든하다 보니까 면을 세워주는 시간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좀 늦었어요. 이 정도 발언을 하면 솔직히 단박에 처리를 하는 것들이 총선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면 살려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좀 평가하고 싶어요. 정봉주 의원도 좀 공천 취소가 됐고 이런 취소들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제 무소음 공천을 상당히 좀 자랑을 했었죠. 무소음. 그러니까 저는 저 그때도 무서움으로 들었어요. 무서운 공천. 저도 이런 상황이 참 알고 보면 무서워. 다 말이 돼서. 알고 보면 무서워. 아니 근데 이제 그 무소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천을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뭐 힘으로 눌렀든지 아니면 정당의 생명력이 이미 다해서 저항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당내 소수파 비주류들이 아예 공천 신청을 안 해서 소음이 없는 건지 다 따져볼 게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자랑을 삼고 싶어서 이제 무소음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지금 막 이제 소음이 진동을 하고 있죠. 거의 당에 뭐 고막이 터질 정도로 지금 소음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선은 얼마나 검증이 미미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한 게 없잖아요. 뭐 학폭을 해도 임명해주고 뭐 모든 걸 다 대통령 뜻대로만 해줬기 때문에 검증 미비의 책임이 장관 때도 있었는데 위원장으로 와서 지금 여당 대표인데도 이 책임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분이 왜 검증을 미비했느냐? 그동안 하고 다닌 게 매일 기자들 앞에서 본인,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답변을 회피하고 항상 야당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정보 찾아볼 시간에 사실은 본인 당에 지금 공천 신청한 분들에 대한 거를 다 따져보고 컷오프로 걸러내야 될 사람들을 못 걸러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지방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진만 찍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인기에 취해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나의 인기로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오만한 자신감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전 초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우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이제 돈봉투 사안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국회에서 떠들어댔던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뭐 부스럭거린다, 돈봉투에 대해서 엄청난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는데 그 사안이 떠오르니까 이거는 취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도태우 후보에 대한 것도 이거 컷오프되고 아예 그 경선에 응모조차 못하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검증 실패해가지고 이제 경선을 통과한 후보다 보니까 당내에서 고민은 많았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본인들이 광주에 가서 뱉어놓은 말들과의 이 차이점 때문에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공천 취소를 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설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거를 20일도 안 남겨둔 상태에서 장예찬 후보 설화가
하루하루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분이 청년 최고위원 출신이시고 또 청년임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2013년 일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SNS에 한 학기 20만 원은 기본이죠. 너무 비싼 대학 교재비라는 학생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기사의 제목의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전공서적,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한 학기에 20만 원 아까우면 그냥 대학을 다니지 말지. 뭐 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만든 시스템도 문제지만 길들여 버려져 버린 20대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징징거린다. 뭐 대학 다니지 마라. 사실 막말 수준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약간 그 정유라가 했던 말이 전 생각이 나요. 정유라 씨가 부모 잘 만나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화여대생들이 그때 들고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 탄핵까지 시위가 전개가 된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저는 이 있었죠. 장례찬 뭐 후보라 그래야 되나요? 진짜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후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정유라의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저는 막말이고 이분이 최고위원을 지냈잖아요. 네. 막말 제조기 내지는 막말에 있어서는 최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 발언은 거의 지금 뭐 장만대장경이 지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참 이런 무자격자, 특히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국민들 앞에 희망을 드리거나 말로써 약속을 해서 신뢰를 얻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무자격, 무신뢰, 정말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 소통조차도 안 되는 이 수준의 후보를 부산에 공천한다? 저는 무슨 자신감과 무슨 배포로 이런 후보를 부산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이쯤 가면 검증 기능이 아예 무너진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국민의힘은 문 닫을 때가 다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이 발언을 봤을 때는 약간 이분 그 학력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유학파시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음악 전공으로 하신 걸로 보이는데 뭐 유복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왜 버스비 모르고 무슨 물가 몰라가지고 뭐 버스비 50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헛소리들을 많이 했죠. 네. 사실은 교재비 대학생한테 그 책값 없어갖고 복사하고 그 불법인 거 알면서도 2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알바비가 지금 얼마인데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SNS에 이런 글을 올린 분이 청년을 대표해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공천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말, 설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소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기본적으로 뉴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다 인증이 되잖아요. SNS 인증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캡처를 해놓죠. 캡처를 해놓잖아요. 구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행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되게 확신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낫습니다.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말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독특한 현상 같고요. 보면 지금 뭐는 좀 막말 채굴을 하는 느낌이에요. 예전 것들을 막 파내서 자 봐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지금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 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이때가 한 서너 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은 굉장히 조금 극적인 한쪽이 치우쳐서 뭔가 현상이 있으면 막 그냥 한쪽 면만 생각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대학 다니지 마. 싫으면 말어. 이런 투의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걸 전체를 봤을 때 이 설화와 막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은요. 네. 정확하게 굉장히 큰 설화들은 한 40~50석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네. 당시 정동영 후보가 노인 비하 발언을 했을 때 맞아요. 예. 그때 탄핵 열풍을 다 알고 나서 우리가 거의 200석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몰빵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 민주당 쪽에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랬는데 정동영 후보가 그 노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거의 한 35석에서 40석이 날아가요. 아 그렇게 접점 지역에서. 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2010 맞아요. 접점 지역이 있으니까요. 접전 지역에서 거긴 날아가는 진짜 겁니다. 몇 표로 그다음에 날아가는구나. 한 10년 전이니까 한 2000 지금부터 14년 15년인가요? 당시에 그 낙검수였던 김용민 후보가 맞아요. 또 맞아요. 막말을 또 한번 막말했죠. 했죠. 그리고 예. 후보 등록 전에 사퇴를 해요. 근데 그 막말 논란을 해서 그때도 우리 민주당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30석에서 40석에 날아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당에서는 지금 바로바로 지금 공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도 당내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예.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대전 서구감에 나오면 지금 최근에 조수현 후보. 아니 조선보단 일제 강점기가 더 낫다. 살기 좋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눈을 의심하는 이거는 얘기죠.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로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예. 이건 국민으로서 자격을 운운할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결정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된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예. 거고요. 국민의힘은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설화를 놔두게 되면 저희는 좋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국민들 전체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힘들고 머리 아프실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그 말을 검증하지 무슨 정치인이 제품을 만듭니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말 가지고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예찬 후보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분은 아마 사회에서 거의 매장이 됐을 거고요. 과거 발언이니까 좀 봐달라, 뭐 사과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거 발언을 갖고 정치인 검증을 하지 뭘 가지고 검증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민주당 뭐 혁신위원장 그때 낙마하고 할 때도 다 과거 발언 갖고 소환해가지고 때렸거든요. 이래경 위원장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와서 본인들이 또 과거 발언 적용되니까 아 이건 옛날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기준을 갖다 대니까 꼴대 옮기기인데 네. 이런 거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로남불이지 뭐가 내로남불입니까? 너무 이거는 국민 알기를 좀 우습게 아는 것이다. 저리 생각합니다. 자, 비례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하고 민주당에서 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민사회가 임태훈 후보를 냈는데, 그러니까 군인권센터 소장을 냈는데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민주당에서. 그 사유가 그 군대 징병을 거부해서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시민사회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철회해야 된다. 거부할 경우에는 총체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임태훈 후보뿐만 아니라 그 앞전의 후보들도 2명이나 사퇴를 지금 요구해서 다 사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뭐 전력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발표했을 때 시민사회의 2번 후보가 과연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의 대표성과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예. 당내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해서 4명 다 재요구 추천을 해달라, 재추천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는 뭐 1번 사퇴하셨고 2번 사퇴하셨으니까 근데 임태훈 이제 군 인권센터 소장이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결정을 좀 솔직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거 인권 문제로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다뤄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부각을 시키는 것들이 그게 나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4명의 이 비례 후보 시민사회 쪽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1, 2번 때문에 임태훈 소장이 아마 유탄을 맞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 후보를 다시 추천을 했잖아요. 임태훈 네. 소장은. 예. 그리고 나서 그러지 않을 시에는 시민사회에서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차원인데 일단은 현재의 국민의 눈높이를 판단하는 게 양심적 병역 교부가 과연 전체 소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17년도인가 성남시장 때 이제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부분에 있어서 예. 대체 복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 복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열어놔야 된다. 예. 라고 지금 도입됐죠. 그렇죠. 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임태훈 소장에 대한 공천 취소 부분들은 시민사회에서 아니면 또 전체적인 뭐 대주주가 우리 민주당에 있으니까 비례정당도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문제는 아니고요. 좀 논의를 해서 좀 타협점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연동형을 유지를 하면서 저는 원칙을 지킨 건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칙하니까 본인들도 위성정당 만드는 걸로 대응하겠다. 또 현실론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범한 게 지금 그 비례연합당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하면서 뭐 진보당, 시민사회, 뭐 용해인의원당 이렇게 지금 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유탄을 맞고 있는데 좀 맞을만 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뭐 잘해서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아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후보를 공천해서 취소하고 있는 이런 정말 촌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네. 결국에는 선거 26일 앞두고 비례대표 순번 가지고도 우왕좌왕을 하고 아직도 후보 선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놓고서는 다시 예. 추천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이재명 대표랑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현실들이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지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잘해서 찍는 거 아니거든요. 좀 저는 국민 눈높이로 가지 않는 이 제1야당에 대해서 저 국민들께서도 믿고 지지하실 수가 없다. 부득이한 지지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이것 또한 또 위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 비례 후보가 이제 공천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네. 돼 가고 있고 비례를 어떻게 할 거냐가 남아 있는데 이 각계에서 또 각 정당에서 이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례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늘 예. 보아오지만 이게 너무 투명하지 않아요. 선정 과정들이 누가 지원을 했으면 최소한 지원한 사람 다른 알려주지 않더라도 뭐 1배수, 뭐 한 3배수 안에 들은 사람이든 2배수 안에 들은 사람들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이런 방법도 분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네. 신청을 했고 이런 분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번을 줬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투명하게 특히 비례대표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양당 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조금 이게 밀실에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너무 오해를 재량권이 할 수 큰 거 있어요. 아니냐. 그렇죠. 찜찜한 거죠. 왜냐하면 비례가 물론 이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조금 더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들보다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한테 최소한 알려줄 부분들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정치권에 오디션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때 맞아요. 종편에서 14만 콜을 받아가지고 투표로 국민이 뽑은 대변인 뭐 그렇게 예. 저희가 홍보를 아, 했었는데 국민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 당시에 그랬는데 저는 비례대표도 지금 아마 국민 참여형 그런 경선식으로 뽑으려는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대 양당이 좀 더 우리 서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